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생방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다 또 한국의 또 대선 6월 3일로 대선을 치르기로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10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10년으로 확대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2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이제 4년을 그래도 세입자분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는데요. 10년을 보장을 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조기 대선 모드로 지금 전환되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임대차 2법을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임대차 2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없애고 좀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5% 인상만 하니까 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 인상을 해서 2+2 다음에 전세가가 급등하는 것을 좀 막자라고 해서 전세가 상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전세 계약을 10년을 보장을 해줘야 전세가가 좀 안정이 된다. 그래서 10년으로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면서 임대차 2법 개선은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방향의 키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그 두 쪽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혼돈의 그런 시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로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규제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더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소야대 전국으로 여전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 개정이 지금 이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야당으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임차인 보호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임대차 2법 관련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손질하자라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시행된 임대차 2법이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시행된 법인데 의무 거주 기간이 이제 2배로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잠기고,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계약 때는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 4년 후에는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오히려 지금 전국은 더욱더 규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2법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보증보험 한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전세가율을 낮추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임대인들이 전세로 놓고 있기보다는 월세로 놓고 있기를 더 선호하고, 그리고 임차인분들도 전세 기피 현상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그런 경향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국 월세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근데 지방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사는 비율이 83%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전국 월세 비율이 세입자가 61%가 월세로 지금 산다고 합니다. 41.7%였던 월세 비중이 4년 만에 20%나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지역별 아파트 빌라 월세 계약 비율을 보면 지방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 높게 월세 비율이 더 많고요. 지방이 82.9%, 서울이 76.1%입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3.8%. 네, 이게 역전됐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45.4%가 네, 월세 비중이 더 많습니다. 빌라, 단독주택 등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로 더 많이 살게 되더라. 그 비중이 2021년에서 2025년에서 비교를 하면요, 4년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투자를 할 땐 확실히 월세를 좋아했거든요. 우리 초창기 이제 제가 투자를 할 초창기 때는 월세를 계산해서 월세를 놔야 이게 투자할 맛이 난다, 수익률이 난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에 전세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전세로 돈을 번 사람은 누군가. 근데 사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분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있다가 이걸 내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세금을 갖고서 뭐 이자를 뭐 낸다 뭐 이러는 부분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게 돈이 되나? 뭐 이런 월세에 비해서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을 때의 그 이자 비율이 그닥게 뭐 월세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게 수월해지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가 성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에 대해서 또 전세 자금, 대출도 쉽게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는 사람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가 껴있는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적은 금액으로 집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전세를 놓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전세가 뭐 대부분 이제 전세로 놓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2022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세 보증 한도를 줄이고 전세 가율을 또 낮추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서 전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몇 %씩 전세금을 토해서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담스러워진 그런 집주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세입자분들, 그래서 그럼 월세로 살아야지 해서 이제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82.9%가 월세고, 빌라나 단독주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월세 비중은 좀 낮은 그런 상황이네요. 문제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데,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내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월세가 옛날로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아니 원룸 하나가, 작은 원룸 하나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다니. 지금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젊은 층 취업률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20대는 쉬고 있고 5, 60대가 걷어야 되는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님들이 이 자식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보내서 야, 너가 독립해서 너가 좀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월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비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 10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약까지도 5%만 올리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6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 3일까지 어떻게 될지, 어느 정권이 될지 아직 모르니까 탄핵 이후에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좀 소강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대선을 보면 변수도 생기잖아요. 변수. 그래서 뜻밖의 사람이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월 3일까지는 우선은 그냥 지켜보자. 그래서 간망세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하는 부분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한국에는 처음에는 26%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에는 다 합쳐서 104%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미국으로의 수출도 좀 위기감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부분도 한두 가지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금 앞으로는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냐 하면, 만약 10년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월세 전환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전세 매물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씨가 말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막 오르고 있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안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이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왜 집이 부족하냐라고 하냐 하면, 사람들이 빌라나 이런 부분에서 월세로 내놓는다 라고 하면 월세로 나가면 되는데, 나는 월세도 딱 싫고 그냥 이게 앞으로 집값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고, 내가 전세로 계속 돌려서 보유하는데도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10년을 묵기느니 그 사이에 내가 팔 수도 있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 10년 동안 세입자분이 계속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10년을 사는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참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그냥 매물로 내놓고 그냥 비워두는 집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 맞는 집을 전세로 구하는 사람들 숫자보다 전세 매물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매물은 이렇게 팔겠다라고 나와 있는 매물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매물 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멸실되는 주택, 그 다음에 이건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들이 매해 나옵니다. 서울로 치면 한 10만 채 정도씩 나온다 그러면은, 그럼 신규 공급이 또 되어서 그 서민들이나 아니면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그때그때 이렇게 공급해주는 부분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어줘야 되고, 지어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럼 짓는 주체 같은 경우는 그게 돈이 좀 돼야, 돈벌이가 돼야 지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빌라나 이런 신축을 지었으면 전세를 놓고 이제 파는 방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신규 신축 전세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또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년을 또 묶이게 되고, 그러면은 빌라에 대한 그런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축 빌라를 안 지을 것 같거든요. 2025년 4월 9일 기사입니다. 이제 한편에서는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대란이 오나.
지금 뭐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지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사부터 건설사 뭐해서 줄폐업 지금 대출을 못 받아서 지금 줄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줄이 지금 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지방에서도 도미노 지금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도 택자를 맞는 부분이 지금 PF 대출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못 받아서 건설사가 시행사가 지금 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다가 마는 곳, 그 다음에 분양하다가 분양 취소하는 곳, 막 그런 곳도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는 부동산 개발업체 폐업,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악성 미분양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분양이 안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다주택자 규제와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집을 팔고 새롭게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집을 사줄 다음 사람이 없는 거죠. 실수요자만 이 구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금 여건이란 말이에요. 취득세라든가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등등이 다 다주택자한테 지금 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 서울이 아닌 지방이나 이런 데에 주택을 구축 아파트를 살기가 쉽지 않죠.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불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집을 실수요자가 사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도 나 실수요이면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 들어가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수요 발생이 어렵고 기존 주택자에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기존 주택자가 자기 집을 못 파는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겠습니까? 나중에 야 여기 공급 엄청 부족해지겠다라고 해도 당장은 지금 살 여건이 지금 환경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많은 지역은 아니더라도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도 여기는 주택이 부족해질 것 같다라는 곳들이 있거든요. 지금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신규로 지어진 데를 분양을 못 받고 잔금도 못 치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악성 미분양은 쌓였고 한편에서는 또 새로 신규 주택은 또 못 짓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지금 건설사나 시행사나 폐업을 하고 망하고 막 그러는 곳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주택 시장의 혼란기, 그 다음에 대선 전 6월 3일까지는 간망세. 그래서 지금 집을 팔려고 하시거나 뭐 임대를 놓으시려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 갑자기 손님이 왜 갑자기 안 오지? 막 이런 느낌이 또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6월 3일 전까지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대선 후에 6월 3일 이후에 분위기가 정권이 10년으로 가는 정권이다. 그러면은 10년을 보장해주는 정권으로 가는 분위기로 대선이 결론이 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임대를 놓기보다는 집을 매물로 비워두더라도 새로 계약을 하지 않고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대선의 방향을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대선을 치르는 그런 후보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계시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트럼프가 간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세가 지금 우리나라 26%에서 25%로 지금 낮춰진 상황이고 그리고 또 협상을 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 협상이 어떻게 타결이 되는가 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는 혼란기. 전체적으로 다 혼란기에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관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럴 때 그냥 관망이긴 하지만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계약이 10년으로 묶일 것인지 아니면 아닐 것인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미리 좀 해놓고 있어야 발빠르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제 요 혼란기에 내가 조금 괴롭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기 위해서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긴 보는데,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단기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막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저출산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내수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겠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여의도 이런 상황에서도 여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여의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의도 미리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벌써 3억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세종시가 바닥을 치고 악소리가 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분위기가 반등해서 지금 3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면 이게 우울하니 아니면 밝으니 이렇게 가는데, 또 이제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돈이 돌고 도는 그런 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돈이 없고 한쪽에서는 돈이 쌓여가지고 현금을 이만큼 들고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좀 한동안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협상을 좀 잘 한다면, 협상을 잘 해서 관세 부분이 많이 낮춰진다 라고 한다면 또 이게 또 우리나라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게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나라 시장을 또 좋게 또 보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주 짙은 어둠 후에는 밝은 빛이 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하나의 또 우리나라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기회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근데 관세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상해 갈 것인지, 그 협상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또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3월 25일 기사를 보면 지금 신축 빌라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안 사니 안 짓는다. 사는 사람이 없죠. 신축 빌라를 지금 사지를 않죠. 신축 빌라를 지어봤자 사람들이 다들 내가 신축 빌라를 사느니 아파트를 사지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어가지고 신축 빌라가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빌라 인허가 착공 그래프를 보면 와, 이게 전국 인허가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도 분위기가 그닥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자, 전국 인허가도 많이 떨어지고 전국 착공 물량도 엄청나게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허가도 많이 떨어지고 수도권 착공 물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서민, 주거다리,
수요가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허가 착공 물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는 신축이 안 나오고 막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서울 지역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 지금 이제 재개발, 뭐 신속 통합 기획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는 곳, 막 철거하고 막 그러면은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신축 빌라가 이만큼이나 안 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라도 집 부족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도. 근데 당장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2, 3년 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